아마 암모나이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공룡과 함께 중생들을 대표하는 생물이자 공룡과 함께 백악기 멸종을 끝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생물로 유명하죠. 그런데 간혹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이 앵무조개를 보고 암모나이트가 백악기 대멸종에서 살아남아 진화한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두 종류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생물이죠. 두 종류는 크게 앵무조개 아강, 국석아강, 초형아강으로 분류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오징어는 초형아강 중 시반 상목에 속하고 문어는 파란 상목에 속하죠. 그리고 앞서 나온 앵무조개는 여기에 속하며 국석아강에는 암모나이트가 속해 있습니다. 현재 국석아강은 모두 멸종했고 앵무조개 아강에서는 앵무조개 목, 앵무조개 꽈만이 살아남아 현재 2개의 속 6종의 앵무조개들만이 살아남았죠. 그리고 개통도에서 보시다시피 암모나이트는 앵무조개보다 문어나 오징어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둘을 놓고 보면 그놈이 그놈 같은데요. 도대체 이 둘은 어디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앵무조개는 껍데기 안을 나누는 경막이 몸통이 위치한 입구 쪽을 향해 대체로 오목한 모양입니다. 반면 암모나이트는 볼록하거나 불규칙한 모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실세관의 위치인데요. 앵무조개의 연실세관은 경막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이어져 있습니다. 체액이 차있는 가느다란 연실세관은 삼투압에 의해 껍데기 방에 들어찬 물을 체내로 흡수하기도 하고 기체를 다시 껍데기 방으로 내보내 부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반면 암모나이트는 연실세관을 지니고 있지만 중앙이 아닌 껍데기 바깥쪽으로 치우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놀라운 점은 앵무조개가 암모나이트보다 더 오래전에 등장했다는 사실이죠. 앵무조개는 무려 고생대 캄브리아기 후기인 4억 9천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생물로 실러캔스보다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그에 반해 암모나이트는 고생대 대봉기인 약 4억 1천만 년 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둘 다 초기 조상과 친척들은 긴 껍데기를 지니고 있었지만 다양한 해양 포식자들의 등장과 함께 이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껍데기가 돌돌 말리는 방향으로 선택압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죠. 이렇듯 앵무조개와 암모나이트는 고생대에 등장해 대봉기 대멸종을 넘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페름기 대멸종마저 꿋꿋이 버텨가며 중생대에 무사히 안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앵무조개와 달리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 들어서 엄청나게 번성했죠. 암모나이트가 고생대에 등장했음에도 중생대 표준화석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암모나이트의 봉합선 모양으로 지층의 연대를 꽤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했듯 암모나이트 껍데기 내부는 경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경막이 맨 바깥쪽 껍질과 접하면서 봉합되는 부분엔 특정한 모양의 봉합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생대의 암모나이트는 이처럼 단순한 봉합선을, 그리고 중생대 중에서도 트라이아스기의 암모나이트는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진 봉합선을, 끝으로 중생대 쥐라기와 백악기의 암모나이트는 이처럼 아주 복잡한 봉합선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표준화석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6600만 년 전 그날 이후 그 많던 암모나이트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죠. 반면 앵무조개는 살아남았습니다. 계통은 달라도 생김새가 비슷했다면 생태적 지위도 비슷했을 것만 같은데 도대체 얘는 왜 멸종했고 얘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갖가지 기괴한 모양을 지닌 녀석부터 지름이 최대 1.8m에 달하는 녀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종분화를 거치며 5개 이상의 목으로 다양해졌죠. 반면 당시 앵무조개는 고작 앵무조개 암흑 하나에 4개의 꽈만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인 닐 랜드맨 박사는 암모나이트가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었던 원인으로 이들의 신진대사율을 꼽았는데요. 그는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탄소 동위원소를 바탕으로 암모나이트의 신진대사율을 측정한 결과 앵무조개보다 상대적으로 2~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닐 박사는 신진대사율이 높을 경우 성장 속도와 번식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종분화가 빨리 일어나 다양해질 수 있다고 밝혔죠. 실제로 앵무조개는 다 자라기까지 약 15년이 걸리는 반면 암모나이트는 평균 4에서 6년이면 성체가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백악기 들어서 급격히 높아진 산소 농도는 이들의 높은 신진대사에 윤활유 역할을 하며 이들이 다양해지는데 크게 기여했죠. 그러나 이것은 독이 든 성배가 되었으니 6600만 년 전 그날 소행성 충돌로 대기권에 기화돼 퍼진 수많은 황산화물은 산성비가 되어 내렸고 그 결과 바다는 점차 산성화가 됐죠.
이는 특히 해양 표층에 서식하는 암모나이트에게는 거의 독극물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탄산칼슘으로 이뤄진 이들의 껍데기는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재앙은 먹이의 감소였죠. 암모나이트는 주로 표층에 살며 플랑크톤이나 작은 갑각류 등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해양 산성화로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확 줄어들자 암모나이트는 더 이상 높은 신진 대사율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앵무족에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평균 300에서 400m, 깊게는 700m 깊이에 살고 있었던 덕분에 암모나이트보다 산성화의 영향을 덜 받았고 신진 대사율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진 환경도 나름 잘 견뎌낼 수 있었죠. 특히 플랑크톤이 아닌 죽은 동물 사체를 먹는 습성 역시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0.5에서 2.6mm 크기의 작은 알을 그냥 물에 놔 떠다니는 방식으로 번식했던 탓에 알마저 산성화된 해양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죠. 반면 앵무족에는 직경 약 3cm의 큰 알을 해저 바위에 부착하는 형태로 번식을 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으며 덕분에 앵무족에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암모나이트가 비록 생존에 불리한 면이 있었어도 중생대 때 엄청나게 다양했다면 오히려 대멸종 때 어느 하나는 살아남아 대를 이어 생존할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특정 생물이 종분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생태적 전문화인데요. 이는 분화된 종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먹이와 서식지가 최대한 서로 겹치지 않게 각각이 특정 먹이와 서식지에 최적으로 적응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화는 대멸종과 같은 거대한 환경 변화 앞에서는 매우 취약하죠. 조금 비약적인 예를 들어 여기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완벽히 최적화된 사람, 그리고 붓에 최적화된 사람, 두꺼운 매직펜에 최적화된 사람, 만년필에 최적화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어서 태블릿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각각 특정 환경에서 전문화됐던 모든 사람들은 태블릿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되고 말 테죠. 암모나이트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높은 신진 대사율 덕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탄생했지만 모두가 전문가였던 탓에 대멸종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렇게 3억 5천만 년이란 유구한 세월을 버텨왔던 암모나이트는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고 앵무족에는 운 좋게 살아남아 전세계 바다에서 그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킬 것만 같았던 앵무족에 역시 약 2800만 년 전부터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은 고작 이곳 동남아 오세아니아 해역에만 살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의 지위를 흔든 녀석은 바로 기각류였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앵무조개가 빙하기와 해류 흐름의 변화로 서식지가 축소됐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지난 2022년 스웨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인 슈테펜 킬 박사는 올리고새 후기인 약 2800만 년 전 북미에서 물범과 물개의 조상인 초기 기각류들이 등장한 후 이들이 유럽, 남미,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퍼져나간 시점들이 앵무조개가 사라진 시점 그리고 지점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는 이를 토대로 느리게 헤엄치는 앵무조개들이 초기 기각류의 먹잇감으로는 안성맞춤이었고 결국 이들의 번성과 함께 앵무조개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직 가설이긴 하지만 꽤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자연계엔 영원한 약자도 영원한 강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번 영상은 출판사 그로스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로스만에서 출간한 북키퍼 시리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험을 떠나며 겪는 사건들의 과학적 내용을 자연스레 가미시킨 학습 만화인데요. 카카오 페이지 웹툰으로 연재 중이던 것이 마침내 5권의 책, 1권 불, 2권 곤충, 3권 날씨, 4에서 5권 공룡으로 출간됐습니다. 북키퍼는 과학적 내용을 어색하게 짜맞춘 기존 학습 만화들과는 달리 실감나는 모험 스토리에 과학 내용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있어 굉장히 재밌게 읽힙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오류 없는 과학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재미있게 접하는 데 있어 만화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눈동자나 입, 그림을 동원해 캐릭터화시키고 말풍선 형태를 고수하는 이유도 바로 만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죠. 어쨌거나 백문이 불여일견, 올 여름 과학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오랜만에 숙제였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